매일 아침 5시 반 꼬박 1시간을 달려 남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쓸고 닦고 아이를 키웠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나의 시간들. 그런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내 노동의 진짜 가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 무료였던 이 집의 도어락을 누르는 대신 다른 걸 준비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62이라는 나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별 감흥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사다 놓은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닭고기, 당근, 감자,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재료. 오늘도 빠짐없이 챙겨야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아들 집 스케줄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에 손주 등원, 그 사이에 빨래 돌리고, 점심 전에 냉장고 정리, 오후에는 반찬 서너 가지, 저녁 먹거리까지 해두고 나오면 하루가 딱 맞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지하철 첫 번째 환승까지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이른 시간인데도 제법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출근길 사람들. 다들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된장국 끓일까 아니면 미역국 끓일까? 생각은 어김없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은 비린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된장국. 근데 간이 세다고 했죠. 그러면 싱겁게. 근데 싱거우면 또 맛이 없다고. 결국 뭘 끓여도 한마디씩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진 지도 꽤 됐습니다. 환승역에서 내려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총 이동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매일 왕복이면 2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아들 집 앞에 도착하면 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고 있거나 아이가 자고 있으면 깨울 수 있다는 생각에 살그머니 들어가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김없이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엔 며느리의 옷가지가 걸쳐져 있고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리컵 2개, 와인잔 하나, 냄비 하나. 어젯밤엔 야식을 시켜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포장 용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제일 먼저 설거지부터, 그 다음엔 쓰레기 정리, 그리고 환기. 아직 가족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저는 그 집에서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일하는 게 늘 당연했습니다. 손주가 눈을 뜬 건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방에서 할머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려 세수를 시키고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그러다 보면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말끔히 마친 채로 어머니, 저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항상 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구두를 신으면서 짧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현관 앞에 먼지 좀 많던데요. 오늘 한번 닦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닦았었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어 했습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봄볕이 참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환하고 잠깐 벤치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햇볕만 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빨래를 돌려야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했어야 했고 점심 전까지 반찬을 만들어 두어야 했습니다. 벤치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서 마음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된장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조림. 그게 그날의 일정이었습니다. 점심쯤이 되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혼자 앉아서 TV도 켜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오후엔 빨래를 개었습니다. 며느리의 옷들을 구김이 가지 않게 하나하나 접었습니다. 아들 양말을 짝을 맞춰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바지들을 색깔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 해놓고 나면 그냥 당연히 된 일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돼가.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음식들이 올라갔습니다. 된장국,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조림. 오늘 하루 공들인 것들이었습니다. 아들도 집에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다. 그 말이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간이 좀 세지 않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싱겁게 끓이면 맛없다고 하고, 간이 맞으면 세다고 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신경 쓸게. 그게 다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 근데 있잖아, 혜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좀 이해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알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엔 그렇게 따뜻하더니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2시간 걸려서 왔다가 2시간 걸려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이 조금 아팠습니다. 무릎도 뻐근했습니다. 오늘도 꽤 많이 움직였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씻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이동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등원시키고 또 밥하고 저녁 짓고 설거지하고
2시간 이동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그 말이 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되면 또 알람이 울릴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겠죠. 그리고 저는 또 가방을 챙기고 지하철을 탈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삶 말고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씻고 가방을 챙기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고기가 있었으니 오늘은 제육볶음, 시금치는 어제 다 썼으니 다른 나물, 손주 간식도 챙겨야 하고 어린이집에서 알림장에 뭔가 써놨던 것 같은데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환승역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살그머니 초인종 없이 주방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싱크대에 어젯밤 컵이 2개 있었습니다. 일단 씻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늘 쓸 재료를 꺼냈습니다. 냉동 돼지고기를 미리 꺼내 해동 시작. 채소를 씻고 국거리를 다듬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탁기도 돌렸습니다. 손주가 눈을 뜨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두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 그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면서 낯선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또래가 아니라 젊은 분이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큼직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분이 먼저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오늘 오후 타임 한 집 더 추가됐어요. 어디냐면요. 통화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가사 도우미 분이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네네, 그 댁은 기본 3시간의 식사 준비까지니까 거기는 35만 원이죠. 저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전기 5집이면 월에 한 300은 넘겠네요. 아, 저번에 소개해 주신 댁은 아이 둘이라 추가 수당 있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통화를 이어가며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이 닫히려는데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월 30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는데 손이 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멍하니 가스레인지를 바라봤습니다. 월 300만 원. 전기 5집. 한 집에 3시간. 그러니까 한 집당 일주일에 2~3번 가는 거겠죠. 저는 매일 왔습니다. 새벽부터 2시간씩 이동해서 청소에, 빨래에, 밥에, 육아에. 퇴근도 없이, 쉬는 날도 거의 없이. 그런데 저는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처음으로 이런 걸 쳐봤습니다. 가사 도우미 시급, 베이비시터 월급.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가사 도우미 기본 시급만 5천 원 내외. 하루 4시간 기준일 6만 원. 한 달 20일이면 120만 원. 베이비시터는 달랐습니다. 종일 돌봄 기준으로 월 200에서 300만 원. 여기에 밥까지 하면 추가. 청소까지 하면 또 추가. 저는 숫자들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손주를 봤습니다. 등원도 시켰습니다. 장도 봤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했습니다. 반찬도 4~5가지씩 만들었습니다. 그걸 매일, 주말 빼고 거의 매일 3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그 숫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가사 노동만 따져도 하루 서너 시간, 시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이면, 1년이면, 3년이면,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잘못 접었습니다. 다시 폈다가 또 접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오래전에 처음 아들 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다 해주시거든. 돈은 무슨 가족인데 오히려 용돈 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에이,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되지. 그때는 그냥 들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족인데 그 4글자가 참 많은 것을 덮어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밝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팀장 승진 심사 통과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잘됐다. 축하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발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좀 바빠지겠다. 어머니, 더 자주 와주셔야겠는데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자주, 지금도 매일 왔습니다. 지금도 새벽부터 왔습니다. 더 자주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저으면서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나물 2가지. 아들이 와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육볶음이네. 최고다. 그 말에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며느리도 한 점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요리를.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취미? 네,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오셔서 뭔가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원래 집안일 좋아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래.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취미. 그 말이 집에 오는 내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취미라면 좋아서 하는 것이겠죠. 즐거워서 하는 것이겠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겠죠. 저는 취미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던 걸까요? 취미로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걸까요? 취미로 간이 새다는 소리를 들으며 국을 끓였던 걸까요? 취미로 무릎이 시리도록 바닥을 닦았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까 검색했던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전업주부 가사 노동 경제적 가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도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을 시장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얼마. 한 기사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사 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활동. 저는 지금껏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사 도우미 시급 15,000원. 하루 6시간. 한 달 25일. 거기에 베이비시터 비용. 거기에 이동 교통비. 거기에 새벽 시간 할증. 숫자가 쌓였습니다. 쌓이고 쌓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3년이면, 3년 치면 숫자가 제 눈앞에서 커졌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억울해서도 아니라, 그냥 이 숫자만큼 내가 살아있었구나 싶어서, 이 숫자만큼 내가 일을 했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숫자를 본 사람이 없었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취미라는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머니는 원래 집안일 좋아하잖아. 그 말도 가족인데 무슨 돈이야. 들은 적 있는 그 말도 하나씩 다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묻혀버린 그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노동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아니, 제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되면 또 알람이 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면서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지하철을 타고 아들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이게 얼마짜리 노동인지 이미 알아버린 눈으로 보니까 손이 움직이는 게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오전에 골프 모임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집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간단한 것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한 것들. 그 말이 참 자주 등장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 좀, 간단하게 다과 좀, 간단하게 이것저것. 그 간단함이 모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아마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럼 오전 내내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과일을 씻어 예쁘게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샌드위치 재료도 미리 손질해뒀습니다. 음료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셋, 넷. 다들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저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 덕에 진짜 편하게 살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오셔? 자주? 거의 매일 오시지. 청소에 밥에 애 보는 것까지 다 해주시거든. 헐,
그럼 용돈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가족인데 무슨 용돈이야. 어머니도 심심하셔서 오시는 거야. 집에 계셔봤자 할 것도 없으시잖아.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좋겠다, 진짜. 나는 시어머니가 손 하나 안 대거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니까 나는 돈 안 들어서 너무 좋은 무급 이모님이 계신 거지, 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를 양손으로 들고 주방 문 앞에서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무급 이모님.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모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모님.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급. 돈도 없이.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과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과일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어머니. 감사해요. 얘들아, 우리 어머니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정말 고우세요. 어머니 덕분에 혜진이 완전 호강하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드세요. 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다른 소리들을 덮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는 뒷정리를 했습니다. 컵을 씻고 접시를 닦고 과일 껍질을 버리고 흘린 것들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수고. 수고라는 말은 주로 일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한테는 잘 안 쓰는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모님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가족이라서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나는 가볼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TV 소리가 켜지는 게 들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터널만 지나갔습니다. 무급 이모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네,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당연하게, 그게 다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그 틀 안에 들어가 앉아있던 제가, 너무 오래 거기 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명희, 제 고향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명희는 오래전에 졸혼을 선언한 친구였습니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언한 그 당시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친구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2번 신호가 가고 야, 영수가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목소리가 시원했습니다. 늘 그런 친구였습니다. 명희야,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나와. 내가 커피 살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요? 오늘 제가 오후에 미팅이 있는데 저는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 해서. 그게 다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프다고 쉰 게 아니라 쉬고 싶어서 쉰 게. 명희를 만난 건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명희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명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뭐가? 왜 그렇게 늙었어? 아니, 늙은 게 아니라 지친 얼굴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지쳤지 뭐.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이야기부터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들은 말까지 전부 다 말했습니다. 명희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응, 너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착취,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착취가 제일 무서운 거야. 왜냐면 착취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게 착취인 줄 모르거든. 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오래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했어. 내가 하는 이 일을 남이 하면 돈을 내야 하는데 내가 하면 왜 당연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가족인데. 명희가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가족이라서 더 제대로 해야 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오래 생각했습니다. 명희야, 나 뭔가 하고 싶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그걸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어. 명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건 같이 생각하면 되지. 명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손주 등원, 낮 돌봄, 저녁 준비, 설거지, 냉장고 정리, 반찬 만들기. 말하다 보니 끝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건 2시간이 넘어서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그러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이제 각성한 거 맞지?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알지? 저는 멈춰서서 명희를 봤습니다. 청구서. 명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청구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이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명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항목, 시간, 단가, 계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줄씩 3년치의 날들을 숫자로 채워나갔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계속 썼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아들 집에 갔습니다. 여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밥을 했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봤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밤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종이를 꺼내 앉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처음엔 기억을 더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처음 아이를 낳던 그 무렵부터 엄마, 혜진이가 복직해야 하는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좀, 그 한 글자가 3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날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일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날씨가 어떻든, 몸이 좀 안 좋든, 명절 전날이든, 쉰 날이 얼마나 됐는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화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시급이 요즘 얼마야?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얼마야? 명절 특수 수당은? 명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진짜 꼼꼼하게 하네. 꼼꼼하게 해야지. 한 번 하는 건데. 맞아. 한 번 제대로 해. 저는 한 항목씩 채워나갔습니다. 가사노동, 육아노동, 이동시간, 교통비, 명절 및 주말 특별노동,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계산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크게 부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줄인 것이었습니다. 이동시간은 절반만 계산했습니다. 명절 수당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성이나 감정 노동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계산이 안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의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서류지에 정리했습니다. 항목별로, 날짜별로, 금액별로, 마지막 줄에 합계를 적었습니다. 금 1억 5천만 원 정.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를 실제로 받아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걸 눈앞에 내밀었을 때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만큼이었다는 걸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때를 골랐습니다.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매년 명절 전날이면 저는 아들 집에 가서 전을 부쳤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10년 넘게 이어온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며느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전이랑 잡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명절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앞치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도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두툼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가 오늘 가방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재료는 다 사뒀어요. 주방에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절답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옆 식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 목록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뭐야? 며느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하게 읽어봐. 아들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겠죠. 며느리도 고개를 뻗어봤습니다. 노동비용 청구서야.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명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맞은편에 등을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웃기기 전에 읽어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느꼈는지 웃음을 거두고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도 옆으로 와서 들여다봤습니다. 가사노동, 시급 15,000원, 하루 6시간, 월 25일 기준, 3년치 합산, 베이비시터 비용, 등원 및 하원, 교통비,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합계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적게 잡은 거야.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인데.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 가족이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잘 못한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돈으로 따지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할 말 없어지는 게 맞아. 잠깐 정적이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했어야지. 이렇게 청구서를 들이밀면 어떡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말을 했어야 했어. 근데 말했어도 들었을 것 같아?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취미로 한다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고? 엄마는 원래 집안일 좋아한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들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 그냥 웃었어. 맞다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청구서는 돈을 받으려고 쓴 게 아니야. 이만큼의 일이 있었다는 걸 한 번은 눈으로 봐줬으면 해서.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는 아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못 붙이겠어.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손주는 어린이집에 맡기면 돼. 사설 시터도 요즘 좋은 분들 많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화나신 거 알아요.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명절인데.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지. 한 발 한 발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나도 매번 갑작스럽게 불려왔어. 생각해보면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더 해.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당황한 빛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저런 얼굴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제가 맞춰왔으니까요. 성민아. 응, 엄마.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혼자서. 오래전부터.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알아?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알고 싶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몸이 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아들 집 현관이 보였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명절 전날 오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바깥에 서 있을 거라고는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됐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몰라. 나 지금 배고파. 명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영숙, 너 오늘 나한테 밥 얻어먹어. 명희랑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평일 낮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느긋하게. 저는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제가 끓이지 않은 된장찌개. 누군가 내 앞에 가져다 준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된장찌개인데 오늘은 유독 맛있었습니다. 명희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워. 근데 이상하게 홀가분해. 명희가 웃었습니다. 그 홀가분함이 맞는 거야. 밥을 다 먹고 명희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던 손,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굳은 얼굴, 현관을 나서던 발걸음, 그리고 된장찌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마 아들 집은 지금 조용하겠죠. 전 냄새도 없이, 명절 음식도 없이, 처음 맞는 명절 전날 밤이겠죠.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에 올렸습니다. 김치 한 조각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혼자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 그릇 하나, 내 수저 하나, 금방이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그릇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잠깐 맞았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냥 이 바람이 좋았습니다. 이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세상에 냈습니다.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그 청구서는 이제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 당일에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고, 또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다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보냈어. 사실 그 사흘 동안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세수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셨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보다가 지루하면 껐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깨면 또 뭔가를 먹었습니다. 누가 볼 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하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습니다. 몸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청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오늘은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진짜 안 오는 거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언제까지? 모르겠어. 아들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집이 좀 힘들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그게 아니라 혜진이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성민아.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제주도, 아들한테 했던 말, 혼자 가보고 싶었다고. 오래전부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내일 출발, 제주, 왕복, 혼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 어디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기분이 달랐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 집에 들고 가는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속옷 2벌, 티셔츠 2장, 편한 바지, 세면도구, 그게 다였습니다. 가볍게 챙겼습니다. 이렇게 짐을 싸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젊은 연인들,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탑승권을 들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종이컵이었지만 공항 안불빛 아래서 마시는 이 커피가 왜인지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주도에 가는구나. 혼자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눈이 부셨습니다.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뭘 해달라는 사람도, 어디 가달라는 사람도, 밥 해달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좌석에서만큼은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박영숙, 아들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 시어머니도 아니고, 손주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박영숙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제주에 내렸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람이 왔습니다. 육지와는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조금 짭조름한, 조금 더 넓은,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오래오래 들이켰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방이 작았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탁자 하나, 그게 다인 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작은 방이 오래전 살던 어느 넓은 집보다 더 제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바로 바다를 보러 나갔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었습니다. 파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래 위에 맨발로 섰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이 모래 속으로 조금 파고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 조명이 노란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요. 혼자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성게미역국. 저는 그걸 주문했습니다. 성게미역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노란 성게가 듬뿍 올라가 있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떴습니다.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짭짤하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이 넘도록 남을 위해 국을 끓였습니다. 간이 세다는 소리를 들으며 비리다는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끓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국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국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 시간 아들 집은 어떨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굳이 생각하려 한 건 아닌데 그냥 스쳤습니다. 사흘 전에 아들이 집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빨래가 밀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겠죠. 며느리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그리고 잠깐 쉬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인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왜 저는 쉬면 미안해야 했을까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미안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을 다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가 넘어서 그게 저한테는 늦은 것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씻고, 느긋하게 옷을 입고, 아래층 식당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오렌지 주스, 작고 단출한 아침이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닌 아침이라서,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아침이라서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오름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올라가다 쉬고 또 걷고 중간에 앉아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숨이 차면 천천히 고르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를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기억들, 결혼하기 전,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들, 다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나중에, 그 나중이 드디어 지금이 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흩날렸습니다. 저는 두 팔을 조금 벌렸습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제주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좌판에 귤이 가득했습니다. 갈치가 빛났습니다. 흑돼지 고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걸으면서 까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신기하게 달았습니다. 예쁜 도자기 컵도 봤습니다. 조금 비쌌지만 샀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뻤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명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거기 어때? 좋아. 뭐 먹었어? 어제 성게미역국 먹었어. 어머, 맛있었어? 응, 진짜 맛있었어. 명희가 웃었습니다. 그거 알아? 내가 맛있다고 한 거 오랜만이야. 들어도 오랜만인 것 같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는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명희야. 응, 나 여기 하루 더 있으면 안 될까? 명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숙소에 돌아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혼자 여행 코스. 스크롤을 내리면서 읽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들을 메모했습니다. 함덕 해수욕장, 사려니 숲길, 성산 일출봉, 마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성게미역국. 리스트를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혼자서 이유도 없이 웃었습니다. 핸드폰에 아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내일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이 방에서 귤 껍질 냄새를 맡으면서 창밖 어둠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가 낯설었습니다. 이불 감촉도 달랐습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설미 좋았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남의 집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 3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3년과 지금 이 제주도 밤이 둘 다 제 인생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사려니 숲을 걷기로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람을 맞출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눈이 떠지면 일어나는 걸로 오늘만큼은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되더라도 그건 내 몸이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겠죠. 어느 쪽이든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육지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빽빽하고 조금 더 복잡한 냄새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풍경인데 제가 달라져서인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제주도 귤 2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에서 몇 개 더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컵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뻤습니다. 여전히 예뻤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 컵으로 별것 아닌 일인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있어. 걱정 마. 짧게. 그게 다였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엄마, 전화해도 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내일 할게.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엄마. 응? 어디 있었어? 연락도 잘 안 되고. 제주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혼자? 응. 혼자.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한동안 안 갈 거야. 한동안이 얼마나? 모르겠어. 당분간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금 좀 많이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면 어김없이 제 발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게 몸에 너무 깊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흔들리게 두면서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 알아. 근데 성민아, 그 힘듦을 엄마가 항상 가져가면 안 돼. 엄마, 그건 엄마 일이 아니야. 이제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정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들의 힘듦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아들이 힘들면 제가 가서 해결했습니다. 아들이 불편하면 제가 가서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힘든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도운 게 아니라 사실은 빼앗은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싶었습니다. 명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나 아들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데 물어봐도 될까? 명희가 웃었습니다. 물어보면 되지. 근데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저는 웃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랬는데 버릇이 됐나 봐. 명희가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봐. 근데 가지는 마.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답장이 한참 있다가 왔습니다. 응. 뭐? 그냥저냥. 밥은 먹고 있어? 배달시켜 먹어. 손주는? 시터 구했어. 일단.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터가 잘해주고 있는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못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더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인터폰 앞에서 열어줘야 하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까지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와.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던 며느리였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한 팩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시터 구했는데요. 3번 바꿨어요. 벌써? 그래. 첫 번째 분은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두 번째 분은 아이를 잘 봐주시긴 한데 음식을 못 하시고, 세 번째 분은 이틀 만에 그만두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꾸 일찍 가야 한다고 눈치를 주는데 아이 맡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지난주에 미팅에 30분 늦었어요. 팀장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이도 야근이 많아서 둘 다 바쁜데 집이 너무 엉망이 되는 것 같고 며느리가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번에 진짜 알았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을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일이 진짜 일이었다는 걸 누군가 봐줬으면 했던 거였겠죠. 눈물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가족 사이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조용히. 오래. 혜진아. 네. 방금 2가지 말을 했어.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았다고 했어.
네, 그랬죠. 그 다음 말은 가족인데 너무하다고 했어. 그 두 말이 어떻게 같이 나오니?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많은 걸 해줬다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은 미안하다가 먼저 와야 해. 다시 해달라는 말이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쉬는 동안 기다려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재촉한다고 빨라지지는 않아. 며느리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아이도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까지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 그럼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부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한테 부탁하는 방식이 3년 동안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맞아요.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냥 하셨잖아요. 힘들다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맞아. 며느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혜진이한테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3년 동안 참으면서 참는 게 미덕인 줄 알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혜진아,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야.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고, 우리가 같이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내가 돌아가더라도 지금처럼이 되면 안 돼. 그건 저도 알아요. 내가 가는 날을 정해야 해. 시간도 정하고, 할 일도 정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못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내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 감사한 거라고. 그 마음 잊지 마.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한테 하신 말, 처음에는 좀 서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마시다 만 찻잔이 옆에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작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맞는 말이었는지, 너무 차가웠던 건 아닌지,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족이라서 더 예의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예의를 없애는 핑계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봐줘야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명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명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잘했어. 잘한 건지 모르겠어. 아니, 잘했어. 왜냐면 명희가 잠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너 평생 착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착한 게 다가 아니거든. 진짜 사람 사이에서는 할 말은 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명희야. 응.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명희가 웃었습니다. 그게 왜 나한테 물어봐. 그냥 영수가 이번엔 내가 결정해. 나한테 묻지 말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할게. 뭘 결정할 건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지? 명희가 조용해졌습니다. 내 공간이 필요해, 명희야. 진짜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공간을 갖는다는 게 지금 살던 집이 아닌 진짜 내 공간을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걱정이 됐습니다. 돈이 있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근데 그 걱정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두근거림, 설렘,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우스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습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같이 알아봐 줄게. 진짜? 당연하지. 나 부동산 발품 파는 거 좋아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명희야. 고맙긴. 대신 이사하면 나 집들이 밥 해줘. 그 정도야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웃었습니다. 혼자서, 방 안에서, 잠들기 전에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민아, 엄마 잘 있어. 너도 잘 지내고. 답장이 왔습니다. 응, 엄마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던 그 얼굴, 가족이라서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을 때 뭔가를 알아듣는 것 같던 그 눈빛, 아직 멀었겠지만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이면 됐습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부동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명희와 처음 부동산을 돌아다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섰습니다. 명희는 전날 밤에 이미 여러 곳을 알아봐뒀다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것 봐봐. 내가 세 군데 추려놨어.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공간들이었습니다. 방 하나, 작은 거실, 주방, 사진 속 공간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봤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계단이 좁고 벽이 낡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저런 장점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환했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월세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명희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어때? 깨끗하긴 한데. 근데 내 집 같은 느낌이 없어.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호텔 같네. 세 번째 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된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벌써 창문 너머로 햇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향이었습니다. 창이 컸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빛 때문에 넓어 보였습니다. 주방이 아담했습니다. 딱 저 혼자 쓰기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작은 베란다였습니다. 화분 두세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저는 베란다에 서봤습니다. 골목 너머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아직 잎이 많이 달려있는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명희가 옆으로 와서 같이 그걸 봤습니다. 어때?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야. 명희가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부동산 사장님이 가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제가 모아둔 돈으로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평생 쌈짓돈처럼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쓰려고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잡은 손이 아주 조금. 명희가 옆에서 봤습니다. 야, 손 왜 그래? 떨려. 왜 떨려? 좋은 일인데. 좋아서 떠는 거야. 명희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박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한 건 계약을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응, 엄마. 엄마 집 계약했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집이라니. 이사 가려고? 응. 작은 데 하나 구했어. 갑자기 왜? 지금 집 있잖아. 지금 집은 내 아버지랑 살던 집이야. 엄마 혼자 이름으로 된 공간이 갖고 싶었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돈은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있어. 엄마가 몇십 년 동안 뭘 했겠어. 도움 필요하면 말해. 그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항상 반대였었는데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던 집이었는데도 막상 챙겨보니 정말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물건, 아들이 두고 간 물건, 손주 선물로 사둔 것들, 그것들을 빼고 나니 진짜 저의 것들만 남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근데 그 적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온 도자기 컵을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작은 화분 2개를 새로 샀습니다. 몬스테라 하나, 이름 모를 작은 꽃 화분 하나. 명희가 이삿날 같이 와줬습니다. 짐을 나르면서 명희가 말했습니다. 야, 진짜 얼마 없다. 이사가 이렇게 금방 끝나도 돼? 원래 내 것이 별로 없었던 거야. 명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채우면 되지. 짐을 다 넣고 나서였습니다. 명희가 사온 치킨을 식탁에 펼쳤습니다. 맥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집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아직 의자도 없었습니다. 식탁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벽에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응, 기분이 어때?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느껴봤습니다. 이 공간을, 이 빛을, 이 조용함을 처음으로 내 집 같아. 명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맥주를 들어 제 잔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명희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방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주방에 서봤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봤습니다. 밤이 되니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화분을 베란다에 내놓았습니다. 몬스테라와 작은 꽃 화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는 잘 됐어? 응, 잘 됐어. 집이 어때? 좋아. 작지만. 아들이 잠깐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 가봐도 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있었습니다. 아들이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 근데 빈손으로는 오지 마. 아들이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웃음 이모티콘을 받는 게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손에 과일 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작네. 작지. 근데 밝다. 그래서 골랐어. 아들이 베란다를 봤습니다. 엄마 화분 샀어? 응. 언제부터 화분 좋아했어?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좋아했는데 키울 데가 없었어. 이제 생겼어. 차를 내왔습니다. 제주도 도자기 컵에 담아서 아들이 컵을 받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제주도에서 사왔어. 아들이 컵을 손에 들고 봤습니다. 엄마 혼자 제주도 갔을 때? 응. 아들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 엄마가 내밀었을 때 내가 너무 가볍게 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장난이 아니었잖아. 아니었지. 엄마가 뭘 하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매일 와서 다 해주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제주도 가고 싶다는 것도 그날 처음 들었어.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민아,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어.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엄마,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 가족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아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참다 보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터지고, 그게 더 힘든 거야. 다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을 때 갈게. 보고 싶을 때만? 응. 그리고 갈 때는 손님으로 갈 거야. 아들이 잠깐 그 말을 소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라니. 대접받는다는 말이야.
가서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성민아. 응. 앞으로 엄마 집에 올 때는 오늘처럼 해. 어떻게? 오고 싶으면 먼저 물어보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아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는 건데도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여기는 엄마 집이야. 너희 집이 아니야.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아들이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아들이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엄마. 응. 여기 엄마한테 잘 어울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응. 밝고 엄마 같아.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같다고 했습니다. 밝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성민이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장 봐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성민이가 시켰다는 말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았습니다. 조그만 몸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강아지. 아이가 제 얼굴에 뽀뽀를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아들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볶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뭐해?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보려고. 내가? 응. 레시피 찾아봤어. 저는 주방 입구에 서서 아들을 봤습니다. 어색하게 팬을 젓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간 좀 봐줘. 이따가 다 되면 봐줄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육볶음, 아들이 만든, 며느리가 사온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아이가 만들었다는 계란 모양 그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신다고 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제육볶음을 제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엄마, 드셔봐. 저는 한 점 먹었습니다. 어때? 솔직히 말하면 간이 좀 셌습니다. 조금 짜.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 역시. 근데 그 정도면 됐지? 됐어. 잘했어. 며느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밥을 먹는 동안 아이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 이야기를, 그림 그린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이 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위생이 걱정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와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았습니다. 아이가 쌓으면 제가 같이 쌓고 무너지면 같이 웃었습니다.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하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풍경이 처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거리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집으로. 집에 들어서자 베란다 화분이 보였습니다. 몬스테라 잎이 하나 더 나와 있었습니다. 새 잎이었습니다. 연두색의 작고 여린 잎이었습니다. 저는 그 잎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심어놓고 물을 주고 돌봤더니 새 잎이 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새 잎 사진. 명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예쁘다. 잘 키우고 있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화분 얘기였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겠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도자기 컵으로 골목 가로등이 나무 사이로 비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 손주가 생겼을 때 저는 달려갔습니다. 도와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 안에 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 이 베란다 화분 옆에, 이 도자기 컵 안에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아들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 시어머니도 아니고 손주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숙이 여기 있었습니다. 차가 식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고 싶은 전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클래스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명희랑 주중에 밥 먹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해야 하는 것들보다 많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일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한 건 이사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크고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테이블이 6개, 수강생은 저 포함 5명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50대, 60대, 처음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두근거렸습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두근거리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색이 번지는 걸 구경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붓을 들었습니다. 물을 적셨습니다. 파란색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올렸습니다. 번졌습니다. 예뻤습니다. 내가 한 게 맞나 싶을 만큼 그냥 예뻤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내내 그 파란색이 눈에 남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클래스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면 좀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설레서, 이 나이에 설레서 일찍 눈이 떠진다는 게 우스운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습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클래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뭔데? 아이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서요. 저희가 저녁 대접할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면서 가볍게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밝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어딘가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꺼내 입어보니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갈 때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일하기 좋은 옷으로.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님으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제 초인종 누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웃으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옷 예쁘다. 그 한마디가 괜히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치웠겠죠. 주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았습니다. 아들 집 소파에 손님으로 아이가 옆에 붙었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다랗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 셋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아빠. 이게 엄마. 이게 할머니. 할머니가 왜 제일 커?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 그래. 내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나물무침, 국. 아들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야? 엄마 새집 축하 겸.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먼저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저는 그 접시를 받았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 먹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간이 잘 됐습니다. 혜진아, 이거 잘 됐다.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진짜요? 어머니한테 잘 됐다는 말 들으니까 더 기분 좋은데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가 갈비찜을 양손으로 집으면서 웃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다는 이야기, 아들이 요즘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팀장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들 이야기, 저도 말했습니다. 수채화 클래스 이야기, 처음으로 파란색을 번지게 했을 때 이야기,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가르쳐줘요. 그래, 다음에 할머니 집에 오면 같이 해보자. 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내왔습니다. 아들도 설거지를 하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아이와 블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했습니다.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청소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밥을 얻어먹고 차를 얻어 마시고 아이랑 놀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그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별건 아닌데요. 열어봤습니다.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지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핸드크림을 들고 잠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봤다는 게, 거칠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게, 그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핸드크림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거리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아들이 따라준 와인, 아이가 그려준 그림,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려진 그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주는 거라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냉장고 문 한가운데 물러서서 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사람 셋. 할머니가 제일 컸습니다. 참 잘 그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요즘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잠깐 여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지난 몇 달을, 그리고 그 이전의 3년을. 3년이 억울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그 많은 날을, 그 많은 새벽을, 그게 다 공짜였다는 게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억울함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그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청구서가 있었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생겼습니다. 이 집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창가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이 없었다면 지금 이 밤도 없었을 겁니다. 억울함과 감사함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나쁜 것만 있지 않고 다 섞여서 그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오늘 아들 집에서 밥 얻어먹었어.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얻어먹었어? 제대로? 응. 갈비찜에 와인에. 설거지도 아들이 했어. 명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박영숙, 해냈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게. 명희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있잖아. 뭐?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뭔가 밝아졌어. 문자에서도 느껴져. 저는 그 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밝아졌다고. 그랬을 겁니다. 얼마 전에 수채화 클래스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사진 찍어서 봤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노란색이 섞였습니다. 번지고 퍼진 그림이었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잘 그리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그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었겠죠. 하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구나 싶었습니다. 삐뚤어도 번져도 이게 나였습니다. 차가 다 식었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일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아이 그림, 베란다 몬스테라 새잎, 탁자 위 도자기 컵, 벽에 기대어 놓은 수채화 종이들, 이것들이 다 제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다 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62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아들이 결혼했을 때, 손주가 생겼을 때, 청구서를 썼을 때, 제주도 바다에 맨발로 섰을 때, 이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 모든 시간이 다 저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62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 이 나이에 무슨 시작이냐고,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 나이에, 그 나이가 맞습니다. 30에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0에 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62에 시작하면 62부터가 새 계절이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때였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내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채화 클래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꽃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을 생각해 오라고 했습니다. 뭘 그릴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자목련도 좋고, 노란 개나리도 좋고, 그냥 이름 모를 들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다가 꿈에서 결정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억지로 잘 산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살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른 눈뜸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양이라서 아침마다 이렇게 빛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몬스테라 새 잎이 아침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다들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동네 시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작은 서점도 있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을 것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채화 종이를 꺼내서 내일 클래스 전에 혼자 한 번 더 연습해 볼 것이었습니다. 어떤 꽃을 그릴지 오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정할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씻었습니다. 도자기 컵을 물기를 닦고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 집에 들고 가는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하루를 담는 가방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62세 박영숙.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새 계절이었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계절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저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